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너도 우리 남편처럼 돈에 미친 새끼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또 어디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원망한 아내의 목숨을 이름도 모르는 한 낯선 여인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었습니다. 오늘 바늘 끝 인생에서는 지독한 애증과 숭고한 희생이 뒤엉킨 한 남자의 믿기 힘든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미아리에서 도착한 장석진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아리 고갯마루. 이제 거대한 심장이 멎은 채 침묵하는 텅 빈 공장이 있습니다. 대성사라 쓰인 빛바랜 간판만이 한때 이곳을 휩쓸었던 활기찬 기계소음의 흔적을 겨우 붙잡고 있을 뿐이죠. 그 창문으로 스미는 한낮의 빗줄기는 허공에 떠도는 먼지들의 군물을 비출 뿐. 더 이상 재봉틀 바늘이 원단을 뚫고 지나가는 활기찬 움직임을 비추지 못합니다. 장석진 씨는 종종 그 빛의 무대를 보며 소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젊은 날과 기어이 소음마저 앗아간 세월을, 그리고 그 세월이 앗아간 모든 것을 되짚어 보곤 합니다. 한때 대성사를 호령하던, 이제는 늙고 병들어 추락해버린 봉제공장 사장 장석진입니다. 장석진 씨의 인생 전성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희망과 활기로 들끓던 시절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로 뜨거웠고, 그의 재봉틀 소리는 그 열기 속에서 가장 우렁찬 비명처럼 울려 퍼졌죠. 그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했고, 대성사에서 만들어진 옷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보다 대성사 사장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던 시절, 그는 성공이라는 맹목적인 질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공장을 늘리고 더 많은 옷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그 성공의 그늘에 가려진 아내 현숙의 외로움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관심 대신 그는 아내의 손에 현금 봉투를 쥐어주는 것으로 그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에 미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대성사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그에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왔죠. 하루아침에 환율이 폭등하고 거래처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자금줄은 바싹 말라버렸고,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공장의 빚더미에 눌려 신음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공장은 조금씩 휘청거렸습니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국내 섬유 산업의 침체는 대성사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울어가는 배를 바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기계와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졌고, 밤새워 쌓아 올린 옷더미는 공인비를 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빚바랜 재고 목록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때 그의 자랑이었던 미아리 고갯마루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공장의 몰락과 함께 그의 삶의 가장 큰 그늘이었던 아내의 술병은 나를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푸념 섞인 술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드니까 마시는 거겠지. 내가 잘해주면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미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앙상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는 그를 압도했고 그의 안에 있던 사랑과 연민은 서서히 공포와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거래처 접대를 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집안은 깨진 그릇 파편과 술병으로 아수라장이었고 아내는 식탁에 머리를 박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비릿한 술 냄새와 함께 섬뜩한 정적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녀를 흔들어 깨우자 풀린 눈의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섬뜩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도 제 남편처럼 돈에 미친 인간인가요? 그러고는 갑자기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때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발작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아내의 광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녀는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젖은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인사불성의 밤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속의 아내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아닌 그저 공포와 혐오만이 남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다 못해 그는 결국 그의 청춘과 맞바꾼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애증을 조론이라는 이름 아래 묻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그는 거울 속에 빛이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질주했던가 회한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당신은 나쁜 인간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의 무심함이 그녀를 그토록 망가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았을 때 그는 무작정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실패한 사업가이자 병든 아내를 외면한 비겁한 남편일 테니까요. 인터넷을 뒤적이다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는다는 어느 주말 산악회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산이 좋아 모인다는 그 문구에 홀린 듯 그는 10수년 만에 등산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색한 첫 인사, 억지로 웃어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무미건조한 그의 심장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산행을 기계적으로 따라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은 그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지만 과거에 그는 성공을 향해 내달리느라 자연을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산악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저 텅 빈 시간을 채우는 행위이자 그의 안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잊게 해줄 단순한 노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저 공허한 배경음악일 뿐이었고 그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무리 뒤를 따랐고 산 정상에 올라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산속에서 묵묵히 맞이했습니다. 산악회원들은 점차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는 그들 사이에서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무리 중 한 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고 산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활기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산행을 마치고 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산행 도중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선두 그룹은 이미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산 중턱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장대비가 수직으로 쏟아졌고 산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비명을 지르며 허둥댔고 그 혼란 속에서 그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 기대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먼저 내려가기 바빴지만 유독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힘없이 달라붙은 머리카락, 얇은 옷깃 너머로 드러나는 앙상한 어깨선,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뒷모습은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새처럼 연약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우선 저쪽 바위 밑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의 고함에 놀란 그녀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움찔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난데없이 나타난 낯선 남자인데다 비바람 속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 더욱 경계심이 강했던 것이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경계심은 체념과 공포로 뒤섞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욱 도드라진 창백한 얼굴 위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어 안전한 바위 밑으로 옮겼습니다. 몸을 겨우 웅크릴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주변은 오직 빗소리만이 묵직하게 그들을 감쌌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비명과 소라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어색하고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무겁게 내리는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취약함은 낯이 깨진 거울처럼 그의 안에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 사람의 작은 떨림조차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의 삶의 폐허 속에서 작은 생명의 온기만이 유일한 빛처럼 느껴지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그의 메마른 심장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파국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 작은 새를 감싸주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온정 같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밤낮으로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아도 빗속에서 떨던 그녀의 앙상한 어깨와 그를 보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삶의 공간에 그녀의 흔적이 너무나 강렬하게 박혀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시 산악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봐 초조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시선 속에서만 겨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한없이 이기적이고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그의 메마른 삶에 다시금 온기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을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산악회 정기 산행일이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조급함으로 요동쳤습니다. 산행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도 그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의 얼굴을 찾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여부가 그의 하루의 전부를 결정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렇게 그의 시선이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매던 찰나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묵직했던 바위가 떨어져 나간 듯한 미묘한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재회 이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늘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고 그제야 그의 심장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편안해졌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다시 나왔습니다.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지난번의 창백함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그가 먼저 용기를 내어 지난번 산행에서의 아찔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농담이 오갔고 가벼운 웃음소리가 사라진 상기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 한 구석도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자 지난번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잊혀 묻지 못했던 궁금증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색함을 깨고 그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산을 찾는지, 그리고 그토록 외로운 눈빛의 사연은 무엇인지. 예상외로 그녀는 그의 물음에 차분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숨김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로서의 좌절, 아내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산으로 도피했던 그의 지난 날들을 실패한 인생이라며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그에게 그녀는 비난도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인생 이야기에 유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산행이 거듭될수록 굳건했던 그의 마음의 격이 서연의 조용하고도 깊은 이해 앞에서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칠게 보였던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실감을 그녀는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치부를 그녀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골랐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위로였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산악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석진 씨는 서연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대성사 공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곳,
그의 실패와 좌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을 서연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공장 방문을 제안했고, 서연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장석진 씨는 서연을 이아리 고갯마루에 있는 낡은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텅 빈 공장은 묵직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빛바랜 간판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서연은 공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재봉틀, 낡은 작업대,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패턴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석진 씨는 그녀에게 공장의 과거, 그의 젊은 날의 열정, 그리고 IMF와 함께 무너져 내린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서연은 장석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비록 지금은 텅 비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한 흔적이 가득해요. 그 흔적들이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삶이 실패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따뜻한 흔적을 보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고, 그는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돌아온 그날 밤, 서연의 따뜻한 말과 시선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그의 삶에 이토록 선명하게 다가온 온기는 너무나도 낯설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위로와 이해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도록 뒤척이다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흔적이라 말해주었던 그의 삶이 실은 상처투성이었음을 그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었습니다. 다음 산행을 앞둔 며칠 밤, 그는 그의 욕망과 싸웠습니다. 아내에게 진 빚, 지난날의 실패가 그를 짓눌렀지만 서연에게서 얻는 위로와 희망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산행 당일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의 산행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되었고 하산하는 길, 모두가 지쳐갈 무렵 서연은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바싹 붙어 걸으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다가 이내 굳게 닫혔던 입술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 무렵 그들은 늘 헤어지던 골목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그의 옷깃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취약함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대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해동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메마른 그의 마음에 그녀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들고 있음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의 무의미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하고도 이기적인 욕망이 섬뜩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잊었던 남자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안에 짐승 같은 욕망이 통제불능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성과 그녀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원초적인 갈망이 그를 산산조각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짧은 길.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기대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이 길이 파국으로 이어질지라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팽팽한 긴장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몸을 뉘었고 이내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을 가늘게 갈랐습니다.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실루엣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심장은 폭주하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을 탐하려는 짐승 같은 욕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망설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손끝이 닿으려는 찰나 차가운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의 속된 욕망을 산산조각내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불 속에는 낡고 빛바랜 남녀의 영정 사진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풍날 김밥을 입에 넣어주는 어머니,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걷는 아버지. 그녀는 매일 밤 그리운 부모님의 온기를 끌어안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기를 잃고 그토록 외로이 밤을 지새웠던 그녀의 삶. 평생 남의 몸을 감싸줄 옷만 만들었지. 한 사람의 찢어진 마음을 깊고 덮여줄 생각은 추호도 못했던 그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욕망은 추악했고 그녀의 순수함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땀과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심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그녀의 성욕을 침범했다는 죄책감과 그의 더러운 욕망을 들킨 것 같은 수치심에 며칠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으면 영정 사진 속 그녀, 부모님의 온화한 미소와 대비되는 그의 추악한 욕망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죄책감에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과연 그가 다시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홀로 허우적거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앓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감히 그녀를 다시 볼 자격이 있을까 두려웠지만 그녀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쓰러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머리에 종양을 앓고 있었으며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의사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것이 가발이라는 것도, 창백한 얼굴과 깊은 눈빛이 병마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몸과 힘없이 감긴 눈꺼풀을 보며 그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뒤에 감춰져 있던 깊은 고통과 고독이 낯이 폭풍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연의 병명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존재가 한순간에 쓰러져 가고 있다는 현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는 문득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쓰러져 가던 또 다른 생명, 그가 외면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애증으로 가득했던, 지치고 병든 아내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처럼 혼자 남겨진 사람, 수십 년 술로 몸을 망가뜨린 사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의 아내도 지금 어디선가 이 여인처럼 홀로 쓰러져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외면한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서연에게 느꼈던 죄책감과는 또 다른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본만 쫓아왔던 과거의 그의 모습이 비참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병원을 뛰쳐나와 아내가 혼자 지내는 작은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늘한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미처 돌보지 못했던 그의 무심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황급히 119를 불렀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앙상하게 튀어나온 뼈마디를 보며 그는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그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입에서 나온 진단명은 그의 끔찍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환자분,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간암 말기라니, 한 생명의 끝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싶었는데 또 다른 생명의 위기가 이토록 잔인하게 그를 덮쳐왔습니다. 텅 빈 공장처럼 텅 비어버린 그의 인생의 폐허 위에 다시 한번 절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신은 대체 왜 그에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내리는 걸까요? 잊고 지냈던 아내의 고통, 그가 외면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짓눌렀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내의 젊은 날, 그리고 술에 절어 미쳐가던 그녀의 모습들이 섬뜩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에게서 느꼈던 죄책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죄였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이 순간 치르고 있다는 것을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는 하염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가 외면했던 아내의 존재가 서연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는 아내의 병실 복도를 지켰습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그저 멍하니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서연의 비극과 아내의 위독함이 그를 동시에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을까? 절망에 빠져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의 옆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창백한 얼굴의 서연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산악회 회장에게서 그의 아내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을 여러 번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혹시 이곳에 있을까 싶어 곡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향한 깊은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가 보내는 모든 고통을 그녀 또한 함께 느끼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닿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신히 이성을 되찾은 그는 더듬더듬 아내의 상태와 의사의 진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간을 아내에게 기증하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장석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 이식이라니요? 당신 몸도 성취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는 격렬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하고 또 너무나 숭고하여 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감히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영정사진을 품고 잠들던 그녀의 순수함이 다시금 그의 추악한 욕망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또다시 짐을 지울 수는 없다. 내가 감히 그의 마음속에서 거센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을 갑자기 잃었어요. 남겨진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알아요. 선생님이라도 더는 그런 아픔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선생님은 평생 실과 바늘로 새 옷을 만드셨죠. 저도 제 마지막 숨으로 찢어진 인연 하나를 꿰매고 싶어요. 제 마지막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단호해서 그의 이기적인 비명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헌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에게 진 빚, 그리고 평생 외면했던 아내에게 진 빚, 두 여인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고뇌 끝에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의 삶을 위한 유일한 기회이자 그의 지난 날을 속죄할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하면서도 처절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병원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과 아내의 정밀 검사가 연이어 진행되었고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많은 의료진의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장석진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찾아오는 두려움. 매일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서연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담담하게 모든 검사를 받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술 날짜가 확정되던 날, 장석진 씨는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은 숭고한 결심은 그에게 알 수 없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는 아내의 병실과 서연의 병실을 번갈아 찾아가 묵묵히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전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나지막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저에게 국화꽃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제가 국화꽃을 좋아하거든요.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그녀의 말에 그는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수술실 앞, 평생 원망만 하던 아내와 얼굴도 이름도 낯선 그녀가 나란히 누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그의 거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두 사람 모두를 살려달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불운과 잘못을 속죄하려는 듯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모든 온기를 아내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잠이 든 듯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 앞에 장석진 씨와 아내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감사, 그리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평생 입에 달고 살던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 같던 술주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졸혼 상태지만 이제는 서로의 남은 생을 보살피는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얼룩졌던 38년의 애증은 서연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비로소 풀렸고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으로 묶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하면 말하지 않아도 같은 아픔과 같은 감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내와 장석진 씨는 외주 서연의 작은 묘를 찾아 함께 술 대신 그녀가 좋아했던 해맑은 미소를 닮은 하얀 국화꽃을 놓아주곤 합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된 듯한 역설적인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되새깁니다. 장석진 씨는 다시 미아리 대성사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있던 텅 빈 공간에 낡은 재봉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녹슨 페달을 발로 밟고 실을 끼우고 낡은 천 조각을 밀어 넣었습니다. 녹슨 재봉틀을 꺼내 닫고 기름칠하는 동안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던 그녀의 간절한 바람. 그는 그 바람을 그의 삶의 마지막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가 밟는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돈을 버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한 숭고한 영혼을 기리는 기도이자 기구한 운명 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소중함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다짐의 소리입니다. 이제 그는 돈이 되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깁는 옷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들을 보듬어주고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하는 옷. 그녀가 그에게 그러했듯 그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흔적으로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은 과연 그녀의 숭고한 희생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이 죄책감의 매듭을 그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이어지고 증오가 숭고한 희생 앞에서 빚으로 남는 이 기이한 운명의 실타래. 우리는 이것을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사랑, 속죄, 혹은 운명. 이제 장석진 씨의 재봉틀이 꿰매는 것은 더 이상 옷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는 일이며 아내와 함께 짊어져야 할 속죄의 무게를 견디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할 남은 날들에 대한 경건한 다짐일 것입니다. 그의 낡은 재봉틀 소리는 어쩌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삶이란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평생에 걸쳐 찾아가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때로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숭고해서 감히 헤아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귀 기울이는 바늘끝 인생이었습니다.